오늘 오후 2시 30분경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죠. 벽이 갈라지고 창문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8 규모의 경주 지진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큰 지진이 발생한 셈이죠. 자,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손문 교수를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는 진동이 좀 많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는데요.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건물이 흔들흔들했습니다. 큰 진동을 느꼈습니다. 예. 예.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예, 그런데 이게 여진인지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진, 본진, 여진을 구분을 할 때요. 예. 이게 다 지진이 다 끝난 이후에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5.4가 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전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잘못 이야기를 하면 예. 시민들이 안심하고 들어갔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전진인지 본진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쯤 돼야 이게 5.4가 본진이었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는 건 며칠 정도 걸리는 겁니까? 일단 최소한 2, 3일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마모토 지진에서도요. 예. 6.5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본진이라고 시민들한테 안심을 했는데 네. 이게 2, 3일 이틀 후에 7.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유발시켰습니다.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 3일 내에 5.4보다 더 큰 지진이 날 가능성 분명히 열려 있다 이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지난해 5.8도 상당히 오랜만에 큰 강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지금 또 5.4 물론 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우리 한반도의 지진이 지금 계속 더 잦아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아마도 우리 특히 한반도 동남권 있죠. 예. 동남권의 지하에 있는 지각에 응력이 상당히 누적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17세기 때 우리나라에 이 지역에서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때는 리터 규모로 보면 약 한 7.0 정도의 지진도 있었는데요. 어허. 그 이후에 한 400년 가까이 조용했단 말입니다. 예. 이 400년 동안 조용한 가운데서 지하에서는 응력이 누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응력이 누적이 되다가 응력이 점점 커지면 지각이 견딜 수가 없으면 이제 단층 운동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동남아에 상당히 오랜 동안 지진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상당한 응력이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네. 이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거는 향후에는 좀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의 발생 빈도도 더 잦아질까요? 그렇죠. 이게 원래 지진이라는 건 어떤 주기가 공백기가 끝나면 네. 이게 다발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17세기 같은 경우도 한 100년 이상을 굉장히 많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지진이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대규모 지진이 올 가능성 분명히 열려 있다. 또 그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동해안 지역 부분이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어디까지 견디게 되어 있습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하고 과거 원자력 발전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신골이 3, 4, 5기부터 해서 약 한 리터 규모로 보면 한 7.0 이상을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 거는 지방 가속도 0.2G로서 한 리터 규모로 보면 6.5 정도밖에 못 견딥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 원전들이 지금 문제인 거죠. 예. 우리나라의 최대 잠재 지진 규모가 한 7.0으로 보거든요. 네. 만약에 운이 나쁘게 이런 오래된 원전 하부에서 지진이 난다면 이 원전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과거 원전들이. 손 교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해야 할 대목을 짚어주시고 철저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하셨는데 네. 어떤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막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 원전은 지금 빨리 7.0 이상으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예. 보강을 해야 되고. 예.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 판의 경계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7.0 이상 견디는 걸 보강해야 되고, 그리고
오래된 노후된 원전들 특히 수명이 다하면 이제 폐기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에너지 수급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 신재생 에너지가 성공하면 좋지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만약에 원전을 꼭 지어야 된다면 최소 7.0 이상, 뭐 예. 7.4 정도의 이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 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원자력 발전소는 그렇고 오늘 5.4에서도 포항의 고층 아파트에도 큰 균열이 났던데 네네.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진 설계 기준이 지금까지 너무 약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가적인 내진 성능 향상에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예. 특히 이 포항 같은 데는 죄송합니다. 예, 예. 포항 같은 데는 그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동 정폭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송 교수님. 예. 네. 그래서 이런 데는 지진동에 의한 이 내진 설계 기준을 보강 같은 걸 강화해야 되겠죠. 그 새로 짓는 건물들은 그런 내진 설계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들에도 그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학자는 아니지만요. 아하. 건축공학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방법들이 많이 저렴한 방법들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해야 되겠군요, 이제.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손문 교수였습니다. 지금 정치권과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과연 수사를 받게 될 것인가, 사법 처리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연일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측근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바 있습니다. 대표적 친이계 인사인 조혜진 전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유는요? 오래전부터 예고되었었죠. 어떻게 거슬러 가면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부터 그쪽에서 했던 이야기고, 지난 대선 전후로도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있었던 이야기고, 예. 그리고 이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국한하지 않고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의 여러 누적된 폐해들도 같이 다룬다면은 그리고 정치권이 나서지 않고 청와대가 검찰의 하명 수사나 청부 수사 같은 걸 하지 않고 정치권이 나서서 이명박 특히 여권이 나서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수사하라 구속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했다면은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죠. 근데 지금 딱 잘라서 본인들은 그동안에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폐해, 그 적폐는 손도 안 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형사사법에 따라서 조사하게 하지 않고 청와대가 수사 의뢰하고 또 정부가 출범시킨 각 부처, 국정원이나 군이나 각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TF라는 데서 사실상 하청 수사하듯이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은 거기서 넘긴 그대로 수사하고 거기 또 특별히 특정인을 겨냥해가지고 계속 포위해오고.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정치 보복이 맞죠. 근데 한간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법 처리되게 되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다 감옥에 있는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라서 그건 안 좋은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국정원이나 군을 너무 좀 정치에 바로 동원한 것은 지금 명백하게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걸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목소리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면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 노무현 정부 때 또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단적으로 정상회담을 국정원이 나서가지고 북한하고 비밀 접촉하고 협의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그 업무가 국정원의 업무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 국정원은 간첩 잡는 거 하고 대북 정보 수집하는 거 하고 해외 정보 수집하는 거 테러 방지하는 게 국정원 업무지. 우리의 가상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국정원에 나서가지고 예. 그쪽하고 비밀 협상하고 예. 정상회담 추진하는 거 그게 어떻게 국정원의 업무입니까? 근데 그 말씀은 그- 조금 바로 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국정원이 말씀하신 대로 간첩 잡고 뭐 정보 수집하는 기관이지만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과 관련된 일은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개입한 거하고는 좀 종류가 다른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건 국정원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아하. 국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도 관여를 못하게 돼 있고 정치의 중립을 지키도록 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국내 정치 담당 2차장을 별도로 두고 그 밑에 조직을 다 운영하고 각 부처, 정부, 저희 국내 각 기관 부처마다 그 아이오들 다 보냈습니다. 예.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이 정부에 대해서만 그렇게 따지느냐?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글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댓글 달고 나치 합성 사진 만들어서 선거에 개입까지 했을까요? 그런 건 안 했지만은 그걸 빼고 나머지 행위들은 똑같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거는 적폐라도 그냥 놔두고 이 정부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적폐라고 해서 하면 그게 정치 보복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조혜진 전 의원은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네.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퇴임 이후에 온전하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었죠? 지금 검찰이나 여권을 포함해가지고 검찰이 이제 총대 메고 나서서 하는 것들 보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정법을 갖다 대거나 아니면 정책적 결정,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이건 그 적폐다, 또 그 범죄 행위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그 당시 그 정부 밑에서 그 정부 대통령 하에서 강요라든가 기관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을 대통령하고 업무를 협의했고 명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공범이다. 예.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도 옛날에는 사실 이런 기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통치 행위를 실정법으로 다 단죄를 한다든가, 예. 정책 자원 외교라든가, 사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까지 범죄적 시각으로 접근한다든가, 예. 정책이 타당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예. 범법 행위다라고 접근한다든가, 또는 아래 사람이 잘못 저지른 일이 그 대통령과의 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범이다 이렇게까지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기준으로 갖다 대면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대통령들도 임기 중에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뭐라도 하면은 나중에 걸리게 돼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이 정치 댓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 안 했다고 보세요? 그건 검찰에 아직 이게 확인이 됐다거나 밝혀져 있다는 게 언론에 보도된 게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발표하는 거는 사이버 사령부의 그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대통령의 그 정부 조직 인사에 대한 고유 권한 아닙니까? 대통령의 업무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그 외에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다른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좀 평가할 수 없는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그 행위를 위협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 사이버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선거에 개입했을까요? 그거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은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시를 하진 않았다는 것이고 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지 않았다면 검찰이 그 명확한 그 사실관계 증거를 확인해서 제시를 해야 알겠습니다. 주장할 수 있죠.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선거 개입 행위를 지시했다고 한다면 그게 밝혀진다면 그건 지금 쭉 말씀하신 통치 행위나 정책적 판단 등등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그건 사법처리 대상 아닐까요? 대통령이라는 건 행정부 공무원보다는 좀 더 정치적이죠. 행정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 굉장히 엄격한데 대통령은 정치인이면서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원수지만 또 특정 정당의 후보였고 그 정당의 또 당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00% 정치 중립을 요구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 언저리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제 그 문제인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자기가 속한 정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도 비교해봐야 된다. 받지는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혜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하셨죠? 예, 오후 4시경에 이제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예. 당면 과제가 많아요. 일단 귀국 귀내에서 지진 관련 브리핑을 받았고 곧바로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진 관련해서. 예. 만약에 이게 여진이 없다면은 대통령이 직접 대처할 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하지만 이건 뭐 모르는 일이지 모르죠. 않습니까? 예. 그게 있고 또 이제 아주 단기적인 과제에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이제 임명 여부. 아마 임명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갈 것 같죠. 예. 전병헌 정무수석 거취 문제. 검찰이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 참 골치 아프죠. 예. 그게 이제 아주 단기 과제고, 그 다음이 이제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 이런 게 있겠죠. 예. 연말까지 일이 쭉 많고 이 시기를 잘 넘기면은 이제 평창 올림픽 시즌이 되니까 그때 약간 한숨 돌릴 수 있겠죠. 네. 이번 동남아 순방 평가해 본다면요. 예, 순방이 7박 8일인데 그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부터 한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제일 큰 이제 외교적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외교 안보 문제는 어느 정부든 간에 오른쪽 왼쪽에서 다른 각도로 공격 당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박하게 평가하는 쪽에서 볼 때도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무난했다. 좀 이제 짜게 보는 쪽에서 그렇고 네네. 후한 쪽에서는 뭐 완전 이 정도면 합격이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좀 괜찮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드 국면 종결로 이어졌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사드와 관련된 산불 논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일단 한미 정상 간에 시쳇말로 케미가 나쁘지 않았다. 네. 나쁘지 않은 거에 떠나서 이제 괜찮았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의 준비하고 배려를 한 게 우리 많이 느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매우 긴장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안 했죠. 이 정도면 양반이네. 네. 뭐 이런 정도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국과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북한이 당장은 숨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달째 도발이 없죠. 그렇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게 사실은 북한은 제일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예고했잖아요. 예, 뭐 몇 차례 예고를 했습니다. 네. 북한 문제와 무역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명을 발표하겠다.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입니다. 아니면은 뭐 한 내일 모레 이 정도인데 예. 곧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올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아시아 순방이 괜찮았거든요. 예. 아시아에서 위상과 평가도 전반적으로 높았고 트럼프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더라. 네네.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그랬고 또 본인은 이제 실리는 실리대로 많이 챙겼지 않습니까? 많이 챙겼죠. 한중 일에서 다 챙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예측이 어려운 인물이긴 하지만은 아시아 순방에 했던 이야기랑 엉뚱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일단 긴장해서 좀 더 봐야 네. 될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과의 관계는 그렇고 동남아 순방을 좀 평가한다면. 자, 대아세안 외교의 위상을 4강 수준으로 높이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지만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립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이제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두고 말이 엇갈렸잖아요. 한국은 거기 가담 안 한다고 했죠. 처음엔 뭐 이렇게 동의한다 했다 안 한다 예. 쪽으로 예. 우리가 동남아에서 무역을 확대하고 개별 국가하고 관계를 더 강화하는 거는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갈 건데 독자적으로 우리가 좀 미국, 중국 구도하고 달리 전략적 접근을 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예. 네. 예.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동남아 순방 자체는 부담이 덜한 면이 있었다는 거죠. 보도도 보면은 한류 열풍, 뭐 김정숙 여사의 유쾌한 면, 뭐 이런 소프트한 보도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걸 방증하는 거죠. 뭐 종합해 보자면 그 외교적으로 중요한 한 주 네, 괜찮았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과제는 많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딱 짚어볼 게 있는 게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정상 외교 공백 상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죠. 아무 일도 못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문 대통령 취임해가지고도 인수위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인사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세계 10위권 나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 상태에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 외교 위크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정상 공백 상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세계에다가 이제 알렸다. 이런 의미가 한국 있겠습니다. 외교의 정상화.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미 김장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김치를 담그는 문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는 겁니다. 네. 3년 전에 우리 김장 문화가 이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국가무형문화재 133호로 지정됐습니다. 아하. 김치 담그기는 이 김장 문화보다도 더 넓은 개념으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김치와 문화를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김치 담그기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우리 문화의 중요한 요소였고 공동체 정신과 세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합니다. 다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계승되는 생활문화인 만큼 특정 보유자나 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합니다. 네. 우리 모든 어머님들 다 우리 무형문화재 보유자네요. 그죠? 네, 그렇죠. 다음 뉴스요. 네, 다음은 방어 재판 소식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본산으로 오해를 받았던 토종방어가 재판 끝에 누명을 벗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방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8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 방어의 억울한 누명은 지난해 초 한 먹거리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들 상인이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다는 방송이 나가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예. 하지만 재판부는 제보자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동영상에서 방어 원산지를 속였다고 볼 만한 장면이 없고 제보자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노량진 상인들은 판사에게 감사합니다를 연일 외치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는데요. 웃으며 법정을 나온 노량진 상인 회장은 일본산 방어가 국산 방어보다 더 비싼데 그걸 왜 우리가 속여 팔겠냐며 지난 2년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냈습니다. 먹거리 고발 프로그램 철저한 사실 확인 잘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의회 민주주의의 성소라 불리는 의사당이 성범죄 폭로 무대가 됐습니다. 네.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성추행 고발 캠페인 미투, 즉 나도 당했다는 운동에 미국 중진 현역 의원까지 가세한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4선인 린다 산체스 하원 의원은 몇 년 전 자신도 동료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는데요. 가해자의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가 현재도 의정 활동 중이라고 말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폭로가 혹시 다른 의원들한테도 번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제키 스피어 민주당 하원 의원도 최소 2명의 현역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하. 나아가 자신 역시 의회 직원으로 일하던 시절 수석급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이와 함께 의회 근무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성추행 관련 면접 조사 결과를 전했는데요. 거의 모든 여성들이 당한 경험이 있거나 주변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미 정가에선 평소 성추행 등으로 악명이 높은 의원들의 이름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도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의회 내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벌어졌는데 지금까지만 벌써 1,50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CBS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6월에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도록 한다. 이게 핵심인데요. 며칠 뒤인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 이건 포퓰리즘적 미봉책이다. 동의 못한다.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따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지금 이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어요. 남경필 지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시행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동의 못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서울시 쪽에 했는데 네. 결국은 그냥 20일 되면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사신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예. 사실은 저는 참 아쉽습니다. 이런 정책을 할 거면 예.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 또 정말 제대로 된 협의 과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시행하게 돼서 서울시는 보니까 그래도 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예. 예. 상당한 혼란도 예상이 되고요. 정말 예산도 아깝고 정말. 자, 잠깐만요. 그 우선 걱정됩니다. 남지사께서 서울시 대책은 문제가 많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게 문제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일단 이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네. 한 1년에 1,000억 정도 들어가는 대책인데 예.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런 거 말고 예. 진짜 효과가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면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나올 테니까 그나마 이 대기 오염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우리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용차를 두고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승용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먼지의 약 69%가 이 화물차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경유, 버스, 뭐 SUV 이런 것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요. 아하. 나머지 승용차들의 경우에는 아주 미미하지요. 그것도 지금 이게 이제 이부제하고 같이 실시했을 때 한 1% 정도 효과가 기대되는 거거든요. 1%? 네. 전체 이 해봐야 예. 전체 미세먼지 자동차에서부터 나오는 전체 미세먼지의 약 1% 정도만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면 공장에서 나오는 거, 뭐 외국에서 날라오는 거 이것도 별도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거를 무료로 한다고 해서 무료로 하면 다 좋죠.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아니 서울시 그 돈으로 서울시도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하자는 그러니까 거죠. 서울시도 이게 그 절감 효과가 1%밖에 안 된다는 걸 동의하나요? 네, 저는 이거는 뭐 국가에서도 이런 이 통계를 갖고 있을 테고요. 예. 거기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부제를 같이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정도 예.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은 쓰면서 공짜로 해주겠다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예, 당장은. 예, 당장은. 예. 그러나 깊게 생각해보면 다 이거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요. 물론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그 서울시가 정말 이렇게 정책을 시행했을 때 1,000억을 썼는데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감소 효과가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정말 동의하는지는 저희가 한번 따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시죠. 협의가 부족했다 하시는데 서울시 쪽의 입장은 6월 달 정책 발표 이후에 이미 8번에 걸쳐서 수도권의 그 유관 운송기관과 협의를 해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이 정책 발표부터요. 일단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한 거고 그것도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예산이 드는 정책이면 저는 당연히 서울시장님께서 사전에 저한테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런 거라면 최소한 시장, 도지사, 뭐 인천시장 이 정도의 논의 구조는 가지고 이걸 논의했어야 되는데 예. 전 일체 그런 과정이 없었고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를 뺀 나머지 기관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박원순 시장은 남경필 지사가 이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발언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는데요. 아니, 그 시장님께서 옛날에 그 메르스 사태 때 예. 왜 협의도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느냐라고 네네. 하시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어요. 예. 역지사지 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게 무슨 저희가 산하기관도 아니고 그냥 서울시가 정책하겠다고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고 아니면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정책의 실효성부터 이런 과정에 알겠습니다.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겠죠. 뭐 앞으로 남경필 지사랑 만나서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박원순 시장이 입장을 밝혔다니까 조만간 좀 만나셔서 협의하셨으면 좋겠고. 네. 당장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는 그냥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치면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경기도에서 버스를 탈 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헷갈립니다. 서울로 들어갈 때는 나중에 돈을 찍을 때 무료고 나올 때는 또 경기도에서 찍으면 유료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텐데요.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료 무료 이거 다 공짜로 하면 좋죠.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적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1%인지 2%인지 3%인지 그거는 약간의 해석의 차이를 서울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 거기에 1,000억 원을 이렇게 1년에 쓴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얘기냐. 예. 그것도 1,000억 원을 써서 개선돼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임시방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좀 아쉽고 안타까울 뿐인 게 6월 달에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시행 닷새 앞두고 이런 혼란이 나온다? 왜 충분한 협의가 안 됐을까? 그건 사실 서울시 책임일지 경기도 책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참 아쉽네요. 일반 시민 입장에선. 책임을 얘기하자면 이거는 정책을 만든 쪽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나 이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할 테니 와라 이거는 협의가 아니죠. 통보죠. 자,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의 근본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책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세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경유 화물차인데요. 예. 특히 200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경유 화물차들은 굉장히 많은 매연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저감 장치를 다 달아드릴 생각이고요. 예. 2005년도 이후에 나온 것들은 저감 장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예. 검사하는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 절감 효과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정책을 따라가게 되면 약 350억 정도 매년 들어가는데 예. 그게 이제 3년 하면 1,000억 원이잖아요. 경기도만. 그렇죠. 경기도만 1,000억 원인데 그 1,000억 원 정도면 저희 경기도에 있는 지금 4,000대 정도의 경유버스를 다 전기버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하. 저희는 다 전기버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 그 돈을 이런 데 쓰면 근본적 저감 대책이 된다. 이 주장이시로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며칠 남은 사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협의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남지사 모신 김에 정치 관련 질문 한두 가지만 짧게 드릴게요. 네. 바른정당 아예 그냥 하려면 통합 전당대회식으로 가자라는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단 유승민 대표 체제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유승민 대표께서도 이제 이 통합과 관련된 문을 열고 아쉽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였으면 좀 대표 되기 전에 하셨으면 탈당 사태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하겠습니다. 남지사가 그냥 따로 탈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저희 같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보면서요. 정말 진전성 있는 통합 논의를 하는 건지 그냥 시간만 흐르는 건지 이런 것들은 잘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국가 전체가 혼란스러운데요. 그때 통합을 통한 이 제대로 된 국정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정치권의 가장 큰 논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한 건 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예를 들면 여당 대표께서 구속 수사 또 여당 의원들이 조만간 무상급식을 먹게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느낀다면 정치 보복과 적폐 청산은 정말 어떨 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것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진상을 밝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 상당한 정치 보복이라고 느끼게 될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개인적으로 사찰을 받았어요. 저나 저희 가족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아직 그게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일들을 용서하고 또 물론 거기에 대한 진상은 밝혀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감정적인 어떤
단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정원과 군이 정치 댓글을 다는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이거는 거의 지금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지시 없이 시행됐었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과거에 이제 문제들을 대해서 다 문제를 드러내고 네. 처벌하는 건 좋은데 그 처벌의 수위나 이런 것들도 과연 온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이런 곳에서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그냥 자기들 수사의 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예. 정치권이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는 것이 말하는 게 잘못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건 보복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여당이 좀 조용히 있어라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왜 그걸 나서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합니까?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포항 지진으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소리를 들어보시죠. 우와 뭐고 이거 이게 뭔데 이거 나가야 돼요? 야 나가 뭔데 왜 야 이거 왜 사람들 다 나왔어 와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와 포항에 5.5 야 5.5던데 5.5 짜장면 먹다가 뭐고 심했죠 와 회사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좀 고층이라서 구구구구 하는 그런 큰 굉음이 나면서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직원들도 다 놀래서 다 나가고 이제 막 아파트가 막 무너질 것 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창문이고 뭐 책상이 갈 것 없이 막 너무 흔들려서 그냥 바로 옷 걸치고 바로 저는 차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 책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완전 건물이 흔들렸었거든요. 건물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책꽂이에 있는 책들 다 떨어지고요. 처음이에요. 계속 오시는 분들 좀 있었고요. 네, 함께 들은 소리가 어떤 소리들입니까? 일단 처음에 나온 것은 아프리카 TV의 진상조사반 생방송 중에 지금 진실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제 라이브로 다 방송이 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은 YTN, 연합뉴스 TV, JTBC의 보도 내용 중에 나온 소리였습니다. 지진을 감지했다 이렇게 119에 신고한 건수가 7,000건이 넘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랐는데요. 오후 4시 32분 기준 경상자 7명이 발생했다. 이외에 이제 인명 피해는 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서 일단은 다행인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건물 피해 같은 건 좀 꽤 많죠? 그렇습니다. 진안과 가까웠던 포항시의 경우에는 한 건물의 일부 벽체가 뭐 굉음을 내면서 떨어져서 아래 주차된 차량 여러 개를 파손했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이외에도 뭐 외벽이 갈라졌다든지 옥상 벽돌이 떨어졌다. 뭐 이런 피해들이 있었고요. 도로 균열로 상수도관이 파열되고 8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일시 중단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네. 문화재들이 모여있는 경주, 안동의 경우에도 지진의 영향이 있었는데 일단 육안상 확인해 볼 때는 문화재 파손은 없다. 이렇게 문화재청이 밝히고 있고요. 울산의 신고리 원전 그리고 석유화학공단 등의 산단 일단은 피해가 없다라고는 하는데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동이 서울에서도 느껴질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 상황을 집계하는 것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경주 지진 때는 뭐 정부 대응이 늦고 미숙했다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땠어요? 지난번과는 달리 긴급 재난 문자가 지진이 나자마자 이제 발송이 돼서 상당수 시민들이 좀 달라진 대응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서울 수도권 주민들은 뭐 지진의 영향보다 재난 문자를 받은 시간이 더 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귀국길 전용기에서 지진 상황을 바로 보고를 받았고 귀국 직후에 지진 대응 관련 회의를 소집을 지시해서 이제 회의를 쭉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뭔가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국민들도 앞으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수능이라서 더 걱정인데요. 일단 정부는 내일 수능은 예정대로 치른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지진 피해가 있는 시험장의 경우에는 예비 시험장에서 시험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수능 당일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 이것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문제죠. 정부는 일단 기상청 비상근무자를 통한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이유로 시험장을 이탈하면 시험 포기자로 처리된다고 하니까 감독관 지시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점 이거 수험생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대피 등으로 지연된 시간만큼 시험 종료 시간이 연장된다고 하니까 뭐 그 부분에 한해서는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 내용을 보면은요,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시적 또 묵시적 지시에 따라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건을 받아봐서는 안 되는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또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하고 접점이 있어서 5개월 넘게 이제 심리가 지연이 되어 왔는데 지난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분리 선고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유죄 판결 가능성은 더 높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국정농단 전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문영표 전 장관 재판에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이 판결이 나왔다는 걸 전해드렸는데 예. 정호성 전 비서관 판결까지 더하면은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다음 달 6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도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은 자신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뭔가 유죄 판결들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여기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잖아요. 오늘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 3명의 구속영장을 다 신청한 것에 대해서 언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가안보를 등한시한다 뭐 이런 비판이 있지만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검찰의 이 사건을 이제 규정하는 방식인데요. 공무원이 나라 돈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하. 지금 일부 언론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최순실 씨의 도피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전병헌 청와대 이 정무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인데요. 네. 검찰은 오늘 e스포츠협회 후원금 관련 수사의 진전 상황을 볼 때 당시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낸 전병헌 수석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전병헌 수석의 그간 주장과는 달리 이 롯데옵션핑이 일개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의 영향력만을 바라보고 주력 사업과도 거리가 먼 게임 관련 협회에 거액을 출연했을 가능성은 작다라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예. 검찰은 이 윤모 씨가 아무런 직함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e스포츠협회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서 유흥비 등으로 1억 원 가까운 금액을 쓴 사실도 파악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하. 이 전반적으로 볼 때 e스포츠협회가 전병헌 수석 측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상황 이것은 적어도 분명해 보입니다. 전병헌 수석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오늘 이제 전병헌 수석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를 했는데요. 언제든 검찰에 나가서 소명할 준비가 돼 있고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 한편으로는 사실규명도 없이 사퇴부터 하는 풍토가 옳은 것인지 고민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퇴는 안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전병헌 수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 청와대 내부 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 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입장을 아주 공세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병헌 수석의 사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청와대나 여당이 나서서 뭐 적극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단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죠. 좀 야당들도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현직 뭐 수석 비서관이 나가서 검찰 조사받은 전례가 사실상 없는 이만큼 좀 스스로 정리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 좀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뭐 북한에 특사를 파견한다고요? 중국이 북한의 숭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해 2월 달에 우다웨이 전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겸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파견한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이 중국 고위층이 북한에 가는 그런 셈입니다. 거의 2년이네요. 그렇죠.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중 관계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번 특사 파견이 북핵 문제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숭타오 어떤 사람이에요? 대외연락부장이라는 거 이제 국가보다 당이 5위인 중국에서는 장관급으로 볼 수 있는 국무원의 부장보다 지금 한 단계가 위거든요. 즉 우리에게 익숙한 왕위 외교부장보다도 이 사람이 높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숭타오는 시진핑 집권 시기에 주요 직책을 맡게 됐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이다 이렇게도 평가받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녀간 후라는 점에서 뭔가 더 기대가 되네요. 여기서 좀 주목할 대목이 전략폭격기 등의 과한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 의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테러 지원국 대지정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미국이 북한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는 어떤 배드캅 이런 역할을 하고 중국이 특사 파견으로 국함 역할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북한은 오늘로 61일째 도발을 중단한 상태인데 지난번에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얘기하기를 북한이 60일 이상 도발 중단하면 대화 재개 신호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거든요. 그래요. 마침 이 사람은 어제부터 방한 중이기 때문에 좀 일단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화 국면 눈에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인데요. 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동복지시설, 보육센터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죠. 그런데 만 18세가 되면 그런 시설을 나가야 합니다. 바로 퇴소 청소년, 보호 종결 아동 이렇게 부른다는데 이분들의 사정이 참 딱해요.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 18세 되면 법상 강제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아동복지 16조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네요. 근데 네.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제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만 18세 투표권이 쟁점이잖아요, 선생님. 예, 예.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께서 잘 너무 어려서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투표권은 너무 어려서 못 주겠다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런다. 만 18세 나가서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라는 겁니다. 예. 전 조금만 오늘 목소리를 좀 높일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사회로 나갈 준비 만 19세, 20세까지 조금 더 늘려준다든지 그다음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철저히 예를 들면 바로 공공임대주택과 연결해가지고 예. 그쪽 시설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자립을 철저히 지원해준다든지 예. 뭐 대책부터 제가 먼저 얘기한 꼴이 됐는데 예. 한 해에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의 퇴소 사실상 청소년들이잖아요. 매년 1,000명 이상. 정말 혼자 딱 세상에 내던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무작정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나마 조금 지원금을 주는 일부 겁니까? 지원금은 뭐 지자체마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줍니다. 예. 이것도 지자체에다 맡겨놨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나라 보면 아이나 청소년은 국가 단위로 같이 챙기거든요. 네. 그래서 차등을 들 이유가 없잖아요. 차별을 줘서도 안 되고. 근데 중앙정부가 하는 게 예. 아니에요, 이건? 이걸 지방정부 사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침 국회에 그 중앙정부 책임지고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제출이 돼 있긴 한데 최대치라고 해봐야 500만이라고 해봐야 500만 월세집을 못 들어갑니다. 예. 보증금이 안 되죠. 그럼요. 지금 보증금이 기본적으로 서울 대도시만 해도 아무리 못 사는 집도 그러니까 그 열악한 시설도 1억 안팎을 요구하잖아요. 전세로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전세주택 지원 제도도 있긴 한데 8천만 원까지 전세 지원금 연 2% 대출해 준다는데 대출로 이것도 경쟁률도 치열하고 또 전세집 잡기도 요즘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자립 지원 시설이 일부 있긴 하더라고요. 지원 시설?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퇴소는 했는데 아동 보호 시설에서 길거리 살 수는 없으니까 혹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전국 12곳이 있습니다. 서울 3곳을 포함해 가지고. 근데 전국에 12군데. 근데 정원이 385명입니다. 12곳 다 합해서? 예. 아이고. 그러니까 1,000명에서 작을 때는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까지 지금 어린이재단이나 이런 데서 추산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385명이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고시원이라든지 쪽방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는 것도 잘못하면. 그런데 가더라도 아무튼 뭐 단돈 얼마라도 월세를 내야 되고. 그럼요. 월세.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생활비를 어떻게 벌죠? 제가 그 잘 아는 분이 하는 고시텔 같은 데 가보면 예. 거기 월세도 최소 35만 원에서 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이분들이 취업이 또 바로 안 돼요. 진학도 바로 안 되고 진학률도 또래 젊은이들에서 절반도 안 되고 취업도 그중에서 이제 50%가 안 되는데 그 50%도 소득이 120 얼마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월세라든지 생활비로는 130만 원 이상이 나간대요. 예. 우리가 도시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실제로 100만 훌쩍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서 주거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고시원이라 단어 먹는데 고시원은 약간 개조한 고시텔만 해도 35만 40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월세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살 수 없는데 일단 만 18세 세상 나가라고 해놓고 1,000명에서 2,000명까지를 그 다음에 도저히 못 사는 사람은 385명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정말 이러다가 잘못하면 탈선이 되기도 하는 거고 잘못하면 노숙인으로 전락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제 스스로도 좀 반성도 해보고 좀 목소리를 높이게 되네요. 예. 대학이나 뭐 이런 데 진학률이 또래보다도 절반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나마 그렇게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라도 나와야 또 취업이 쉬울 텐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취업은 더 어렵고. 예,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결국은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겠군요. 그렇죠. 단순 노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취업을 해도 절반 정도밖에 취업을 못 하는데 취업을 해봐야 월 소득이 100에서 150만 원 사이가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업 유형도 서비스 종사자나 단순 노무, 임시 비정규 비중이 큰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들과 사회의 따뜻한 지원을 받아도 그 또래들은 다 그래 받잖아요. 나름대로 대학까지도 대학 진학률도 80%까지 되고. 근데 거기서 소외되고 부모님의 지원도 못 받고 그렇다 해서 사회적 지원도 열악하고 국가가 그런 데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 떠넘겨놓고 이런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 이런 그 보육시설에 오래 지내다가 퇴소해서 지금 한 2년째 서울에 있는 그 민간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분 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22살입니다. 아, 학생이에요? 올해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현재는 구직활동 중입니다. 아, 2년제 대학을 졸업했군요.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직장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어떤 직종이든 그냥 딱히 가리지는 않는데 좀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2월에 졸업했는데 지금 11월이니까 벌써 한참 됐는데 아직도 직장을 못 잡고 있다. 그렇죠? 네. 예. 그 민간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면 일단 주거비는 안 드는 거죠? 네. 그래도 생활비는 필요할 텐데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지금 구직활동하면서 그냥 아르바이트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또 충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왔어요 그동안? 지금 뭐 고깃집도 해봤고 웨딩홀도 해봤고 지금 현재는 영화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보육시설에서는 얼마나 지낸 거예요?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오래 있었는데요. 17년 정도 있었습니다. 아주 갓난 때부터 17년 동안 보육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지금 자립생활관 2년, 그렇죠? 네. 그 보육시설에서 이제 만 18세가 돼가지고 같이 퇴소한 친구들은 몇 명이에요? 한 7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7명들도 다 지금 그런 자립생활관 이런 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시설에 있을 때 좀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지 지금은 독립해서 지금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7명 가운데 연결된 친구만 자립생활관으로 간 거군요. 네. 왜 자립생활관으로 갔어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렇게 자립생활관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같이 퇴소한 친구들 독립했다면은 지금 어떻게들 지내요? 연락 좀 합니까? 가끔 연락하는데 그냥 대부분 다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면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들 자기가 방 구해서 있는 거예요? 월세방 이렇게 구해가지고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월세방? 네. 월세도 그래도 몇십만 원씩 내야 될 텐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뭐 먹고 생활하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퇴소한 친구들을 다 그럼 다 비슷하게 그렇게 지냅니까?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자립지원금이 작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대부분 월세를 이용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뭐 전세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고 하던데 그걸 이용하는 그 친구들은 거의 없나 보군요. 네, 별로 없어요. 뭐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좀 뭔가 좀 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옆에서 도와주는 분도 사실상 없는 상태죠? 네. 그나마 여기 자립관 선생님들한테 그냥 고민 상담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얼른 직장을 구해야 할 텐데 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편하게 한마디 해보세요.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로 무작정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좀 막막합니다. 아이고 기운 내시고 빨리 좋은 직장 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같이 퇴소한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지금 자립생활관에 간 친구는 이 친구 하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월세방을 얻는데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고 그렇죠. 뭐 안진걸 처장이 얘기한 바로 그대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생활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실제 보호종교류에 기초생활 수급 경험 있는 경우가 40.7%나 되는 거로 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빈민층으로 바로 전락하는 거죠. 그리고 부채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중에 대부분 35%가 생활비, 33% 의료비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생활비, 의료비 때문에 빚도 지고. 예. 그러니까 가족과 부모님의 지원이 있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혼자 저는 근데 일단 뭐 비용 문제도 비용 문제, 일자리 문제도 일자리 문제지만 갑자기 혼자 있게 되는 그 막막함과 절망을 그렇죠. 만 18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려서 투표권도 뭐 안 주면서 안 준다면서 실제 지금 어른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일부 정치인들이 네. 너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래놓고는 이걸 세상에 이렇게 덩그러니 내놓는 게 이게 정말 가당한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주거 문제거든요. 일단은 안정적인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공공임대주택과 반드시 연결시켜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이 없으면 그 시설에서 더 있게 만드는 거고 공공임대주택이 딱 마련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거고 요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 갖추고 중앙정부가 철저히 책임지고 그다음에 일면 생활지원금도 100에서 500만 원이 뭡니까? 이걸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조금 더 올리고 지금 내년 예산만 지금 제가 430조거든요. 일단 직장을 구할 때까지는 뭐 취업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직장 구하면 독립시키는.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학생들 학자금도 나중에 취업하면 갚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취업 학자금 상한제라고 해서 심지어 대학생들한테도 이분들에게도 예를 들면 직장이 좀 갖춰지고 일정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때 퇴소를 요청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소득 연계형 보호 프로그램 또는 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도 보니까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경우에는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나이가 됐더라도 자립 능력 가치가 판단되기 전까지는 교사 1명하고 3, 4명 퇴소도 함께 생활하게끔 한답니다. 교사 1명하고 퇴소자 30명이 그렇죠. 함께 생활하게. 그러면서 자립 능력이나 조건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퇴소가 해제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보니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에 대한 개별로 맞춤별 상담이 도움을 철저히 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이 딱 있네요. 이건 지자체한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이건 예산을 좀 투입해라. 그리고 소득이 생길 때까지 좀 계속 보호하면서 보호뿐 아니라 교육도 시키고. 그렇죠. 소득하고 주거 공간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립해도 될 것 같다면 이제 국가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뭐 한 만 19세 20세 돼가지고 더요. 그때 손을 떼도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이 학생들 아까 말한 1,000명에서 2,000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어서.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 예산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 들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대한민국 예산이 벌써 430조나 됩니다. 지자체 예산까지 하면 500조가 넘습니다. 충분히 우리 사회가 또 나오는데 그거는 대통령의 그 정부 조직 인사에 대한 고유 권한 아닙니까? 대통령의 업무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그 외에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다른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좀 평가할 수 없는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그 행위를 위협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네, 뭐 그건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 뭐 사이버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선거에 개입했을까요? 그거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은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시를 하진 않았다는 것이고 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지 않았다면 검찰이 그 명확한 그 사실관계 증거를 확인해서 제시를 해야 알겠습니다. 주장할 수 있죠. 뭐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선거 개입 행위를 지시했다고 한다면 그게 밝혀진다면 그건 지금 쭉 말씀하신 통치 행위나 정책적 판단 등등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그건 사법처리 대상 아닐까요? 대통령이라는 건 행정부 공무원보다는 좀 더 정치적이죠. 행정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엄격한데 대통령은 정치인이면서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원수지만 또 특정 정당의 후보였고 그 정당의 또 당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00% 정치 중립을 요구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 언저리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제 그 문제인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자기가 속한 정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좀 거기까지도 비교해봐야 된다. 처벌받지는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혜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하셨죠? 예, 오후 4시경에 이제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예. 당면 과제가 많아요. 일단 귀국 귀내에서 지진 관련 브리핑을 받았고 곧바로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진 관련해서? 예. 만약에 이게 여진이 없다면은 대통령이 직접 대처할 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하지만 이건 뭐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있고 또 이제 아주 단기적인 과제에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이제 임명 여부. 아마 임명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갈 것 같죠. 예. 전병헌 정무수석 거취 문제. 검찰이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 참 골치 아프죠. 예. 그게 이제 아주 단기 과제고, 그 다음이 이제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 이런 게 있겠죠. 예. 연말까지 일이 쭉 많고, 이 시기를 잘 넘기면은 이제 평창 올림픽 시즌이 되니까 그때 약간 한숨 돌릴 수 있겠죠. 네. 이번 동남아 순방 평가해 본다면요? 예, 순방이 7박 8일인데 그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부터 한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제일 큰 이제 외교적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외교 안보 문제는 어느 정부든 간에 오른쪽 왼쪽에서 다른 각도로 공격 당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박하게 평가하는 쪽에서 볼 때도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무난했다. 좀 이제 짜게 보는 쪽에서 그렇고 후한 쪽에서는 뭐 완전 이 정도면 합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좀 괜찮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드 국면 종결로 이어졌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사드와 관련된 산불 논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일단 한미 정상 간에 시쳇말로 케미가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은 걸 떠나서 이제 괜찮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의 준비하고 배려를 한 게 우리 많이 느껴졌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매우 긴장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안 했죠. 그렇죠. 이 정도면 양반이네. 뭐 이런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과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북한이 당장은 숨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달째 도발이 없죠. 그렇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게 사실은 북한은 제일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예고했잖아요. 예, 뭐 몇 차례 예고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무역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명을 발표하겠다.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입니다. 아니면은 뭐 한 내일 모레 이 정도인데 곧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올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아시아 순방이 괜찮았거든요. 아시아에서 위상과 평가도 전반적으로 높았고 트럼프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더라.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그랬고 또 본인은 이제 실리는 실리대로 많이 챙겼지 않습니까? 많이 챙겼죠. 한중 일에서 다 챙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예측이 어려운 인물이긴 하지만은 아시아 순방에 했던 이야기랑 엉뚱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일단 긴장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 뭐 미국과의 관계는 그렇고 동남아 순방을 좀 평가한다면 대아세안 외교의 위상을 4강 수준으로 높이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지만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립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이제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두고 말이 엇갈렸잖아요. 한국은 거기 가담 안 한다고 했죠. 처음엔 뭐 이게 동의한다 했다 안 한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동남아에서 무역을 확대하고 개별 국가하고 관계를 더 강화하는 거는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갈 건데 독자적으로 우리가 좀 미국 중국 구도하고 달리 전략적 접근을 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동남아 순방 자체는 부담이 덜한 면이 있었다는 거죠. 보도도 보면은 한류 열풍, 뭐 김정숙 여사의 유쾌한 면, 뭐 이런 소프트한 보도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걸 방증하는 거죠. 뭐 종합해 보자면 그 외교적으로 중요한 한 주 괜찮았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과제는 많다. 그리고 한 가지 딱 짚어볼 게 있는 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정상외교 공백 상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 일도 못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문 대통령 취임해가지고도 인수위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인사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세계 10위권 나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 상태에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 외교 위크를 통해가지고 한국의 정상 공백 상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세계에다가 이제 알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외교의 정상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미 김장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김치를 담그는 문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는 겁니다. 네. 3년 전에 우리 김장 문화가 이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국가무형문화재 133호로 지정됐습니다. 아하. 김치 담그기는 이 김장 문화보다도 더 넓은 개념으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김치와 문화를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김치 담그기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우리 문화의 중요한 요소였고 공동체 정신과 세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합니다. 다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계승되는 생활문화인 만큼 특정 보유자나 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합니다. 네. 우리 모든 어머님들 다 우리 무형문화재 보유자네요. 그죠? 네, 그렇죠. 다음 뉴스요. 네, 다음은 방어 재판 소식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본산으로 오해를 받았던 토종방어가 재판 끝에 누명을 벗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방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8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 방어의 억울한 누명은 지난해 초 한 먹거리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들 상인이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다는 방송이 나가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예. 하지만 재판부는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동영상에서 방어 원산지를 속였다고 볼 만한 장면이 없고 제보자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노량진 상인들은 판사에게 감사합니다를 연일 외치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는데요. 웃으며 법정을 나온 노량진 상인회장은 일본산 방어가 국산 방어보다 더 비싼데 그걸 왜 우리가 속여 팔겠냐며 지난 2년 보주시고 철저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하셨는데 어떤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막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 원전은 지금 빨리 7.0 이상으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예. 보강을 해야 되고. 예.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 판의 경계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7.0 이상 경비능으로 보강해야 되고, 그리고 오래된 노후된 원전들, 특히 수명이 다하면 이제 폐기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에너지 수급에 관련돼 가지고 이 신재생 에너지가 성공하면 좋지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만약에 원전을 꼭 지어야 된다면 최소 7.0 이상, 예. 7.4 정도의 이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 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원자력 발전소는 그렇고 오늘 5.4에서도 포항의 고층 아파트에도 큰 균열이 났던데 네네.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진 설계 기준이 지금까지 너무 약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가적인 내진 성능 향상에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예. 특히 포항 같은 데는 죄송합니다. 예, 예. 포항 같은 데는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네. 지진이 발생하면 지반 지진동 정폭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송 교수님. 예. 네. 그래서 이런 데는 지진동에 의한 이 내진 설계 기준을 보강 같은 걸 강화해야 되겠죠. 새로 짓는 건물들은 그런 내진 설계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들에도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학자는 아니지만요. 아하. 건축공학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방법들이 많이 저렴한 방법들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해야 되겠군요, 이제.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손문 교수였습니다. 지금 정치권과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과연 수사를 받게 될 것인가, 사법 처리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연일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측근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바 있습니다. 대표적 친이계 인사인 조혜진 전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유는요?
오래전부터 예고되었었죠. 어떻게 거슬러 가면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부터 그쪽에서 했던 이야기고, 지난 대선 전후로도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있었던 이야기고, 예. 그리고 이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에 국한하지 않고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의 여러 누적된 폐해들도 같이 다룬다면은, 그리고 정치권이 나서지 않고 청와대가 검찰의 하명 수사나 청부 수사 같은 걸 하지 않고 정치권이 나서서 이명박, 특히 여권이 나서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수사하라, 구속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했다면은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죠. 근데 지금 딱 잘라서 본인들은 그동안에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폐해, 그 적폐는 손도 안 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형사사법에 따라서 조사하게 하지 않고 청와대가 수사 의뢰하고, 또 정부가 출범시킨 각 부처, 국정원이나 군이나 각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TF라는 데서 사실상 하청 수사하듯이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은 거기서 넘긴 그대로 수사하고, 거기 또 특별히 특정인을 겨냥해가지고 계속 포위해오고.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정치 보복이 맞죠. 근데 한간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법 처리되게 되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다 감옥에 있는,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라서 그건 안 좋은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국정원이나 군을 너무 좀 정치에 바로 동원한 것은 지금 명백하게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걸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목소리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면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 노무현 정부 때, 또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단적으로 정상회담을 국정원이 나서가지고 북한하고 비밀 접촉하고 협의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그 업무가 국정원의 업무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 국정원은 간첩 잡는 거 하고 대북 정보 수집하는 거 하고 해외 정보 수집하는 거, 테러 방지하는 게 국정원 업무지. 우리의 가상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국정원이 나서가지고 그쪽하고 비밀 협상하고 정상회담 추진하는 거, 그게 어떻게 국정원의 업무입니까? 근데 그 말씀 조금 바로 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국정원이 말씀하신 대로 간첩 잡고 정보 수집하는 기관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과 관련된 일은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개입한 거하고는 좀 종류가 다른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건 국정원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국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도 관여를 못하게 돼 있고 정치의 중립을 지키도록 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국내 정치 담당 2차장을 별도로 두고 그 밑에 조직을 다 운영하고 각 부처, 국내 각 기관 부처마다 아이오들 다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이 정부에 대해서만 그렇게 따지느냐? 그건 말이 안 되죠. 글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댓글 달고 나치 합성 사진 만들어서 선거에 개입까지 했을까요? 그런 건 안 했지만은 그걸 빼고 나머지 행위들은 똑같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거는 적폐라도 그냥 놔두고 이 정부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적폐라고 해서 하면 그게 정치 보복이 되는 거죠. 우리 조혜진 전 의원은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퇴임 이후에 온전하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었죠? 지금 검찰이나 여권을 포함해가지고 검찰이 이제 총대 메고 나서서 하는 것들 보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정법을 갖다 대거나 아니면 정책적 결정,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이건 적폐다, 또 범죄 행위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그 당시 그 정부 밑에서 그 정부 대통령 하에서 강요라든가 기관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을 대통령하고 업무를 협의했고 명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공범이다.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옛날에는 사실 이런 기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통치 행위를 실정법으로 다 단죄를 한다든가, 정책 자원 외교라든가
그 사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까지 범죄적 시각으로 접근한다든가 예. 뭐 정책이 타당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예. 범법 행위다라고 접근한다든가 또는 아래 사람이 잘못 저지른 일이 그 대통령과의 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범이다 이렇게까지 안 갔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기준으로 갖다 대면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대통령들도 임기 중에 아무것도 안 하거나 예. 아니면 뭐라도 하면은 나중에 걸리게 돼 있거나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이 정치 댓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 안 했다고 보세요? 그건 검찰에 아직 뭐 이렇게 확인해졌다거나 밝혀져 있다는 게 언론에 보도된 게 없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발표하는 거는 사이버 사령부의 그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 네. 그 정도. 오늘 오후 2시 30분경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죠. 벽이 갈라지고 창문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8 규모의 경주 지진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큰 지진이 발생한 셈이죠. 자,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손문 교수를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는 진동이 좀 많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학교에 있는데요.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건물이 흔들흔들했습니다. 큰 진동을 느꼈습니다. 예. 예.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예, 그런데 이게 여진인지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진, 본진, 여진을 구분을 할 때요. 예. 이게 다 지진이 다 끝난 이후에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5.4가 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전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잘못 이야기를 하면 예. 시민들이 안심하고 들어갔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전진인지 본진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쯤 돼야 이게 5.4가 본진이었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는 건 며칠 정도 걸리는 겁니까? 일단 최소한 2, 3일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마모토 지진에서도요. 예. 6.5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본진이라고 시민들한테 안심을 했는데 네. 이게 2, 3일 이틀 후에 7.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유발시켰습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 3일 내에 5.4보다 더 큰 지진이 날 가능성 분명히 열려 있다 이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지난해 5.8도 상당히 오랜만에 큰 강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지금 또 5.4 물론 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우리 한반도의 지진이 지금 계속 더 잦아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아마도 우리 특히 한반도 동남권 있죠. 예. 동남권의 지하에 있는 지각에 응력이 상당히 누적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17세기 때 우리나라에 이 지역에서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때는 리터 규모로 보면 약 한 7.0 정도의 지진도 있었는데요. 어허. 그 이후에 한 400년 가까이 조용했단 말입니다. 예. 이 400년 동안 조용한 가운데서 지하에서는 응력이 누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응력이 누적이 되다가 응력이 점점 커지면 지각이 견딜 수가 없으면 이제 단층 운동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동남아에 상당히 오랜 동안 지진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상당한 응력이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네. 이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거는 향후에는 좀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의 발생 빈도도 더 잦아질까요? 그렇죠. 이게 원래 지진이라는 건 어떤 주기가 공백기가 끝나면 네. 이게 다발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17세기 같은 경우도 한 100년 이상을 굉장히 많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지진이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대규모 지진이 올 가능성 분명히 열려 있다. 또 그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동해안 지역 부분이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어디까지 견디게 되어 있습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하고 과거 원자력 발전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신골이 3, 4, 5기부터 해서 약 한 리터 규모로 보면 한 7.0 이상을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 거는
그 지방 가속도 0.2G로서 한 리터 규모로 보면 6.5 정도밖에 못 견딥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 원전들이 지금 문제인 거죠. 예. 우리나라의 최대 잠재 지진 규모가 한 7.0으로 보거든요. 네. 만약에 운이 나쁘게 이런 오래된 원전 하부에서 지진이 난다면 이 원전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과거 원전들이. 송 교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해야 할 대목을